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교재 57쪽 가봐요. 교재 57쪽에. 그 57쪽에 가보면 이따가 이제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가 될 거냐면 시간 팽창. 시간이 팽창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헤맬 수 있어. 사실 나도 병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쪼다가 아니니까 길이 수축하고 질량 증가는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문제 풀라 그러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 팽창 요게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데 나름 내가 여태까지 몇 년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잘 다듬어 놓긴 했고 여기 책에서 제시하지 않는 용어를 이용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타나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때 보완 설명할 수 있도록. 알겠지? 자, 그러면 교재를 일단 55쪽에다가 맞춰놓고요. 내가 일단 특수상대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전제사항이 하나 있어요. 상대성 이론. 그래서 짧게 상대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수상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일반 상대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상대론이라는 학습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건 뉴턴 역학이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역학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역학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맞아요. 저건 뉴턴 역학, 이건 아인슈타인 역학. 근데 차이가 좀 있단 말이야. 이게 차이를 구별한다는 게 이게 어떤 학자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좀 찜찜하긴 하지만 내 나름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분류를 해놓으니까 좀 병신 같긴 하군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학자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좀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해보자. 등속도 운동. 분류를 뭐 저따구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등속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 속력이 작을 수도 있고 속력이 클 수도 있겠지. 그죠? 등속도 운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속력이 작은 것과 속력이 큰 거를 등속도 운동.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해보고 이쪽을 갖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이쪽은 등속도 운동이고 이 위쪽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해보자. 사실은 그래프라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사실 더 맞는데 그래프가 우리가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를 속도가 0에 가까운 상태, 속도가 0에 가까운 상태. 그러나 이 속도가 0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뭐 음속으로 달려도 상관없어요. 음속, 그러니까 1초에 300m를 가는 빠르기. 음속, 1초에 약 300m 가는 빠르기. 그 다음에 여기는 빛속도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자. 빛속도에 가까운 상태. 앞으로 이제 C라는 단어를 쓸 텐데 요거 빛속도야. 빛속도는 얼만데요? 참고로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3억 미터 퍼 세크예요. 3억 미터 퍼 세크. 3억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3억 원 그러면 집을 못 사. 그지? 그런 문제가 생겨. 3억이라는 숫자가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어쨌든 이거를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게 돼.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30만, 10만 거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억이 됩니다. 알겠지? 봐라. 공이 10, 10이면 공이 한 개가 있는 거지. 공이 10 그러면 한 개가 있는 거고 만 그럼 공이 4개가 있는 거야. 만. 이게 10만 알겠지? 10만 공이 5개. 거기에다가 킬로라고 하는 게 미터로 바꾸면 1000m잖아요. 그러니까 1000 이렇게 하면 8개. 알겠지? 공이 8개. 억이에요. 공이 8개가. 공이 12개가 뭐야? 이게 조야, 조. 알겠지? 공 12개. 공 15개가 뭐야? 12개가 조니까 거기에 공이 3개가 더 있잖아. 그지? 15개. 공 15개가. 그러면 1000조. 그러면 돼요. 알겠죠? 공 15개. 1012개 조. 이렇게. 이해가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4개 단위로 읽었던 거지. 만, 억, 조. 12개.
예? 만억조. 어쨌든 요게 억인데요. 그거를 30만 킬로미터, 이거 단위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로 생각을 해두고, 자, 이제 그럼 한번 지금부터 보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영역을 이렇게 나눠보자. 뉴턴 역학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뉴턴 역학의 범위. 몇 번? 몇 번? 1번. 아니에요. 1번과 2번입니다. 뉴턴 역학의 범위.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우리 다 다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1번과 2번. 다만 속도가 비속도에 비하면 현저하게 작은 경우를 다뤘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뉴턴 역학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쪽 영역을 다룰 수가 없어. 3, 4번 영역. 알겠지?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 요거 특수 상대성 이론, 얘는 몇 번 영역에 해당될까? 한번 찍어봐봐. 3번? 그럼 뉴턴 역학은 아예 다룰 수 없군요. 특수 상대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옳은 이론이 아니야. 이전 이론을 모두 다룰 수 있으면서 더 넓은 세계를 더 다루게 하는 게 새로운 이론이야. 알겠지? 기존 이론은 틀리면서 새로운 것만 맞아떨어지면 엉터리 이론. 알겠지? 그런 걸 엉터리 이론.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응 원리. 대응 원리. 뭐 멋있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디를 해당되냐면 바로 1번과 3번입니다. 1번과 3번. 그러니까 이쪽도 완벽하지가 않고 이쪽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완벽하려면 이걸 다 다루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게 일반 상대론인데 일반 상대론 몇 번이게? 일반 상대론은 1번, 2번, 3번, 아이고 3번, 4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완벽한 게 뭐야? 일반 상대론이죠. 알겠지?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이거 다 때려치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 다룰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건축학 공부하든 토목공학과 뭐 거기 가서 공부하든 교량 쪽을 건설하는 학습을 할 때 이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공학이 비속도로 막 건물이 날아가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다 정지하고 있는 거지. 집이 막 자유낙하를 해요? 심지어 이런 운동 필요도 없거든요. 그제? 건축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보면 이걸 하면 완벽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완벽하게 다루려면 이 수준에서 다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이라든가 토목공학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비속도에 가까운 걸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깔끔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간단한 경향은 있거든, 이게. 저쪽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를 쓰는. 그래서 아직도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걸 써요. 여러분들도 배웠고요. 여전히 쓸모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전문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딱 만들었어. 내비게이션을 딱 만들었는데 상대론을 몰라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시간이 가는 거하고 지표면에서 시간이 가는 게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자체가 맞을 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객이 와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이거 내비게이션 왜 안 맞아요? 제가 잘 만들긴 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맞네요. 이러면 그게 전문가야? 아니지, 그제? 전문가라면 그것마저도 포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예요. 알겠지? 사실은 지금 펜티엄 CPU에도 상대론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아빠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에도 상대론은 적용돼 있어요. 심지어 일반 상대론이 적용돼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건 언제 써먹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모든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고 여러분 다 가지고 다니는 그 핸드폰에도 상대론은 다 적용돼 있어. 그 내비게이션 되잖아요. 알겠지? 거기에 CPU 기능도 역시 상대론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야. 그 안에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입자들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4차원으로 다뤄야 되는데 4차원으로 다루려면 벡터를 넘어서 텐서를 다뤄야 됩니다. 3차원을 다루는 수학이 벡터, 4차원 다루는 수학이 텐서. 그래서 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가보자. 결국 알긴 알아야 될 텐데 그래도 기초라도 고등학교 때 해놓으면
대학 가가지고 제대로 빨리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 올려놓은 것 같아.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특수상대론을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다룬다. 일단 당분간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요 정도 수준에서 다루는데 우리 상대성 이론은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알겠지? 여기서.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경우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이해하라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해되지?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등속도 운동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어떻게 돼? 알겠지? 왜? 그거를 묻지는 않아요. 왜? 왜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빛속도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알던 이 뉴턴 역학의 세계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건데 예? 뉴턴 역학에서 다룰 때 이 세계와는 뭐가 좀 다르다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처리해보면 57쪽 가봐. 57쪽. 개념 2번. 왜 여기 개념 2번부터 내가 처리하냐면 한 3, 4년 동안을 개념 1번부터 시작을 해봤어. 애들이 전부 다 맛이 갔어. 그래서 개념 2번부터 시작하면 맛이 가지가 않아. 그런 특징 때문에 내가 요즘 살짝 바꾼 거니까 한번 보면서 가보자. 거기에는 이제 말로 써 있는데요. 내가 한번 일단 써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첫 번째, 길이 수축이 일어난대요. 뭔 소리야? 조금 있다가 뭔 소리인지 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질량 증가가 일어난대요. 세 번째, 시간 팽창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무조건 나열하다 보면 도대체 왜 쟤를 다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길이, 질량,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뭐 대충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왜 세 가지를 다룹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세 가지입니까? 운동량일 수도 있고 충격량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길이, 질량, 시간입니까? 길이가 바로 미터로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질량이 바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시간이 바로 초로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M, K, S 단위계 물리학은 몽땅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길이, 질량, 시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고? 물리학의 3요소. 이렇게 불러요. 길이, 질량, 시간. 그래서 물리학의 3요소를 다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뤘던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터 퍼 세크야. 가속도가 뭐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힘은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MA니까 힘이. 그제? M, A.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세 가지로 모든 물리량이 이루어져 있어요. 운동량, M, V,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모든 물리량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뉴턴 역학에서는 길이가 수축되거나 질량이 증가하거나 시간이 팽창하는 걸 몰랐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누가 보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누가 보든 이 값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게 해놓고 보니까 정지하고 볼 때의 이 길이보다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 똑같은 물체인데도 그 길이가 더 짧게 측정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질량은 더 크게 측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야. 팽창이라는 게 느리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다시 빼낼게요. 결국은 우리가 알던 모든 역학의 세계, 뉴턴 역학 수준을 이쪽으로 확대하게 되면 모든 물리량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빛속도에 가까운 세계를 다루고 싶다면 물리 개념을 완전히 통째로 다시 갈아 끼워야 돼. 알겠지? 빛속도에 가까운 걸 이해하기 위해선 물리량들을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해야 돼. 물리를 다시 공부해야 돼. 완전히. 그래서 상대로는 물리학의 한 귀퉁이가 아니라 책에 보면 한 귀퉁이에 써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현대 물리학이야 그냥. 알겠지? 새로운 빛속도에 가까운 물체를 다룰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물리학. 그게 상대론이야. 이제 상대론이 뭔지 알겠지? 그럼 선생님 길이 수축, 질량 증가, 시간 팽창 저게 뭔 소린데요? 이걸 아는 게 점수가 되는 비결이야. 시험 문제에서 A가 볼 때 길이가 더 기니? B가 볼 때 길이가 더 기니? 이렇게 물어봐. A가 볼 때, B가 볼 때 누가 볼 때 질량이 더 크니? 누가 시간이 더 많이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시험 문제 이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기 위해선 개념 2번 이걸 정확하게 습득해야 돼요. 암기하는 거? 요것만 암기하면 돼. 길이는 수축되고 질량은 증가하고 시간은 팽창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지만 그 암기한 걸 가지고 이해가 돼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적용하기 위한 이해.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건데 거기 책에 보니까 말로 막 써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 이해가 될까? 나름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 표현이 아닌 내 방식의 표현으로 바꿔서 써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읽을 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다시 바꿔봤어. 그림으로. 자, 여기에 이제 지표면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지표면이 하나 있다 쳤을 때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뭐 이 길이가 2m고 요게 한 뭐 3m 뭐 이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보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슈퍼맨이야. 나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B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얘가 좀 빨리 날라. 알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거 2m고 얘가 봐도 여기는 3m인데 얘가 보면 뭐가 다르겠어? 여기 2m고 여기 3m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해왔어. 근데 이게 다르더라는 거야. 의외로 얘가 빨리 나르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음속 정도, 음속 1초에 300m 정도 가는 빠르기 1초에 300m 가는 빠르기 1초에 300m 가는 빠르기 이게 음속인데 마하 야 봐라 이거 공 2개, 공 8개, 공 6개 차이가 나요. 공 6개가 뭐냐면 공 6개 100만 알겠지? 100만 배 100만 배 100만 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빛속도는 3억 원 알겠지? 3억 원 근데 음속은 300원 알겠죠? 이제 차이 알겠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3억 원, 300원. 야, 3억 원 가지고 있으면 300원 흘려도 되겠다. 그지? 뭐냐면 무시할 만한 값.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값은 그냥 이거 알겠지? 음속으로 나른다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속도가 0에 가까운 거. 그럴 때만 해도 얘가 보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로 빨라지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지냐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3억 원. 3천만 원보다 10배 많은 게 3억 원이다. 그러니까 약 10분의 1배, 빛속도의 10분의 1배가 3천만 미터 퍼 세컨드. 3천만 미터 퍼 세컨드. 이 정도 속도,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빠른데 그 정도만 돼도 저게 길이가 다르게 측정돼요. 알겠죠? 눈에 딱 띄게 말이죠. 그걸 몇 배가 되는지 이따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2m라는 보장도 없고 여기가 항상 3m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일반화 시키자 이거를. 이 길이를 X축에 있으니까 X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Y축에 있으니까 Y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낼게. A가 봤을 때 이 길이 하고 B가 봤을 때 이 길이. 물론 이 B는 슈퍼맨처럼 나르고는 있지만 이 속도가 무려 빛속도에 가까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르는 속도는 빛속도에 가깝다 치자.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A가 측정한 X값하고 그걸 이렇게 쓰자. A가 측정한 X값하고 B가 측정한 요 X값, B가 측정한 X값 이렇게 쓰자. 누가 더 큽니까? 정지할 때 측정한 그러니까 얘가 보면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보는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X값보다 얘가 보면 얘가 뭐 하냐면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물체의 이 X값은 더 작아지게 돼 있어. 그 뜻이야. 알겠지? 더 작아지게 돼 있어. 아니 왜요? 왜요는 나중에. 알겠지? 일단 받아들여 봐봐. 그래서
빛속도에 가까워지게 되면 정지하는 사람이 측정한 값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측정한 값이 더 작게.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부등호. 알겠지? 이게 정확하게 길이 수축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길이 수축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A와 B가 보면 누가 X가 더 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면 돼. 알겠지? 별거 아니지? 일단 암기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상대로는 뭐 천재들이 만들었네 이래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 돼. 중요한 건 상대론의 개념에 이끌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이걸 익히는 건 쉬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일단 받아들이는 거,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A가 봤을 때 이 X 방향 쪽으로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Y축으로는 이게 안 움직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B가 봤을 때 X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만 B가 봤을 때 Y축으로는 안 움직여. 이 B가 봤을 때 Y축으로 움직이려면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보이거나 이렇게 움직여 보여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거나 일로 갔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Y 값이 다르게 보였겠지. 근데 문제는 A가 보든 B가 보든 이 Y축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거든. 그래서 운동이 없는 쪽 방향 값은 A가 보든 B가 보든 똑같다. 요게 완벽한 길이 수축 개념이에요. 알겠지? 수직한 방향 쪽으로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고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만 길이 수축이 보인다. 알겠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인간들이 미약한 게 틀림없군. 왜냐하면 빛속도에 가까워지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야 이게 측정이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 만약에 그 생각대로라면 측정이 미흡했나 봐. 다시 얘기하면 착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거 아니야. 알겠지? 착시가 아니야. 인간들이 그렇게 병신이 아니거든.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어. 우리는 그 고도의 수학이 왜 나온 건데. 알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믿어. 알겠지? 중요한 건 아주 완벽하게 측정하더라도 분명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측정값은 그 길이가 더 짧게 측정되는 게 확실하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경험상 없지. 그래서 입자가속기 센터에 가서 양성자 충돌할 때 딱 보면 매일 그런 일이 벌어져. 알겠지? 이 입자가속기 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현대물리학을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상대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견학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헛웃음이 나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하고 똑같거든. 너 네 엄마 믿니? 뭐 이렇게. 헐 이러겠죠. 그죠? 너 네 엄마 믿니? 그런데 있잖아. 입자가속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상대론은 엄마 믿는 것보다 더 많이 믿어. 솔직히. 알겠지? 엄마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는 게 바로 이 상대론. 이제 이해되지? 가가지고 나중에 상대론 믿으세요?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질문하지 마세요. 나중에 거기 가더라도. 상대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이렇게 보겠군요. 이렇게 질문하면 오우 멋지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나가자고. 자 이제 이번엔 질량을 한번 얘기해보자. 두 번째 질량. 길이 수축은 요 얘기였던 거예요. 이번엔 질량 얘기를 할 건데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또 머릿속에 막 이상한 생각이 돌아간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봤기 때문이야. 알겠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었거든. 솔직히. 이 질량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질량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나는 항상 이런 걸 딱 받아들일 때 뭐야? 저 질량 어떻게 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요. 예를 들면 태양의 질량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양의 질량? 태양의 질량 어떻게 재지? 그래. 일단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일단 가자. 알겠지? 저울 들고 말이에요. 태양의 질량 제로.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 일단. 가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니까 우리 몸이 분자 수준으로 완전히 증발을 할 거야. 알겠지? 측정하러 갔다가 이제 증발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갖다 치더라도 태양 표면에 어디에다가 저울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야, 중력은 태양 안쪽으로 작용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저울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태양 중심부로 가야 돼. 알겠죠?
거기에 가면 무려 1억 도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알겠지? 1억 도, 6천 도, 6천 원, 1억 도, 1억 원. 알겠지? 온도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겠지? 6천 원이면 우리는 완전 증발해버리거든? 근데 1억 원이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태양 중심부로 가면 1억 도야. 알겠지?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곳에 2억 도, 3억 도짜리가 있어.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밝힐 기회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한다 그러면 답변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질량, 그거 어떻게 재는 거지? 이 빛속도로 가깝게 가는데 길이는 딱 보이는 대로 하면 되지만 질량은 저울 갔다가 빨리 쫓아가다가 막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재나?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넘겨짚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줄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현명하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미루나무 하나가 있어. 저 미루나무를 잘라다가 저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야, 그 기둥을 이렇게 세울 때 길이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돼. 그래서 이 미루나무의 길이를 재고 싶어. 그래서 제일 무식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죠. 저울을 여기 나무 길이를 재러 줄자를 끌고 올라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져요. 알겠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재려고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막 휘고 있을 거야. 얘 조금 있으면 위험한 일 벌어지겠네요. 그죠? 줄자 끌고 올라가가지고 잰다는 이게 바로 제일 무식한 측정법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수학을 배웠으니까 야, 그림자가 지금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바람에 그림자가 이게 쫙 졌네. 그림자 길이를 일단 재보자. 그런 다음에 여기 각도기를 들고 가가지고 이 각도를 딱 재.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각도기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각도 딱 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각도를 딱 잰 다음에 이 줄자로 잰 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L 탄젠트 세타 하면 이 높이 딱 나와요. 여기서 병시같이 하는 게 이거야. 그지?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아주 손쉽게 잴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재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 원리를 쓰면 돼. 수학적 원리. 알겠지? 그럼 선생님은 태양의 질량 어떻게 재실 건데요? 일단 조금 옛날 방식을 좀 쓴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있으니까 태양의 질량을 재고 싶으면 케플러 제3법칙이라는 걸 쓸 거야. 나 같으면. 공식이 이래. 케플러 제3법칙을 여러분 배운 적이 없지만 배웠다면 이런 공식을 알게 돼.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문제가 없고 확실하군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 그런 상태에서 요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고 요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야. 그럴 때 요게 태양 질량이야. 알겠지? 따라서 태양 질량을 재고 싶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로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면 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 365일. 그걸 다 알고 있는 데다가 그걸 초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이걸 딱딱 대입하는 순간 이거 다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을 잰 거와 같아요. 바로 세타와 L을 잰 다음에 나무 길이 재는 거와 똑같은 원리죠. 꼭 거기에 저울을 갖고 가야 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수학은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알겠지? 물리가 왜 태양의 질량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런 공식들을 자꾸 나열했냐면 그런 현명함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제 질량 재는 거 걱정 없겠지, 그제? 그럼 이 빛속도에 가깝게 가는 이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잴 건데요? 동력학적 관계를 따지면 돼. 예를 들면 가속도를 측정한다든가 힘을 따지면 m분의 f로 아니지 a분의 f로 m을 잴 수 있어요. 이해가지?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든 잴 수 있어요. 이게 저울만 있다고 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상식들을 충분히 있다는 가정하에서 완벽한 방법을 써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A가 측정한 이 물체의 질량보다 A가 측정한 이 물체의 질량보다 똑같은 물체의 질량인데도 불구하고 B가 잰 값이 움직일 때 잰 그 물체의 질량이 더 크게 반대. 알겠지? 반대. 요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질량 증가라는 뜻이었어요. 납득되지? 네.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길이 수축과 질량 증가가 일어나. 어떨 때? 빛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는 정지할 때보다 다른 값이 측정돼. 요 정도. 그런데 정확하게 몇 배로 측정되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지만 다음 주에 내가 보여줄 거야. 55쪽에 개념 1번의 로렌츠 인자. 그것만 알면 계산하는 방법을 딱 알게 돼. 로렌츠 인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보자고. 자, 이제 우리가 쉬었다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알면 돼. 이제 이 제일 난감한 시간 팽창.
내가 물리 선생이 돼서 상대론을 가르칠 때 가장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걸 정말 이해시키는 거야. 그럼 난 좋은 수업을 한 거야. 시간 팽창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면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 사실은. 이거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 팽창.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시간 팽창에 대한 개념을 한번 시작해 볼게.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봤을 때 이 세계. 선생님, 여기 나무가 하나, 아니, 그냥 네모난 물체 하나가 덜렁 있을 뿐인데 뭐 이런 세계라니요. 이 네모난 이 세계가 동물원이라고 치자, 동물원. 그럼 이 안에 동물들이 우글우글 할 거야, 그제? 동물들이 우글우글 하고, 이게 침팬지가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여기에 새들이 막 나르고. 알겠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 그래서 여기에 막 동물들이 우글우글한데, 얘가 보면, 침팬지가 지금 1초 동안 3번 우네? 깍깍깍,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얘가 보면, 이 동물원 안에 침팬지가 1초 동안 깍! 이거 한 번 울어. 3초가 돼야 3번을 우는 거야.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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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얘가 보면 그 똑같은 행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깍깍깍! 이렇게. 지금 내가 병신 같아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 진행 상황이 얘가 보는 것보다 얘가 볼 때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야. 알겠지? 현상이. 모든 현상이 느리게. 그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알겠지?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럼 선생님,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시간이 뭔지, 그게 문제야. 그지? 시간이 뭔지. 여기는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베를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도대체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당신의 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학생이 막 대바라지게 질문을 해요. 아인슈타인한테. 당신 말은 뭐 우선순위가 없고 그냥 뒤죽박죽 엉망 그 자체입니다. 뭐 이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천재인지는 몰라도 당신 표현력은 정말 개뿔이군요. 뭐 이런 얘기기도 한데요. 아인슈타인이 당황을 해가지고 시간 말이죠.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 시계로 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최고의 정의예요. 시간이란 시계로 잰 겁니다.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죠. 그게 시간이야. 그런데 이해가 안 돼, 그치? 차라리 침팬지가 더 이해될 것 같아. 그건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다시 글로 귀환하는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조금 더 되바라졌다면 아인슈타인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야 돼. 그럼 시계는 또 뭡니까? 시계는. 당신 손목에 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야. 시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요. 변명이죠. 그죠? 논의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아요. 시계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인슈타인이 가장 최악의 답변을 했다면 이런 게 최악의 답변일 거야. 시계? 시간 재는 거예요. 시계는 시간은 시계로 재는 거고 그럼 시계는 시간 재는 거예요. 이게 도돌이표. 그제? 발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걸 우리는 말장난이라 불러요. 이건 진짜 말장난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계가 뭔지 책이 없더라고 젠장. 그래서 내가 이 시계의 정의를 했어. 다시. 시계가 뭐냐면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해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거야. 알겠지? 주기성.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지. 알겠지? 시계라고 하는 건 죄다 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 1초, 그 다음 1초, 그 다음 1초 계속 반복이지. 1분, 그 다음 1분, 그 다음 1분 계속 반복이지. 1시간, 그 다음 1시간, 그 다음 1시간 반복이지. 지구가 하루, 또 하루 자전하면서 계속 반복되지. 그제? 지구가 1년 계속 반복되지. 이게 바로 시계죠. 그러니까 시계가 꼭 벽에 있어야 되고 내 손목에 있어야 시계가 아니라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야.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제 심장도 시계인가요? 아까 이렇게 팍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고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그러니까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가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나 같은 이 시계는 막 빨리 가. 알겠지? 쿵쿵쿵쿵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기성을 가진 게 싹 다 시계야.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맥박? 그러네. 그제? 맥박. 맥박. 근데 그건 심장이지. 알고 보면. 그제? 그럼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제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포 분열? 맞아요. 세포 분열도 계속 복제해내요. 그죠? 바이러스? 그렇군요. 젠장.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 전부 다 시계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세상 천지에 주기성을 안 갖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정답. 온 세상이 시계야. 그러니까. 알겠지? 다 다르게 가는 시계일 뿐인데 그러니까 한 번 왕복하는 이 간격이 좀 다를 뿐이지 몽땅 다 시계인 거야. 온 세상이.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다가 동물원이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그 동물원의 모든 짐승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행위들이 싹 다 시간이야. 그냥. 시계고. 알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행동하고 있는 자체가 시간이 흐르는 거지. 그런데 그 행동하는 현상이 얘가 보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비해 얘가 보면 그 진행 상황이 느리게 일어난다 그 뜻이야. 알겠지? 그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얘가 촬영한 모습의 비디오 테이프보다 1배속 촬영인데 얘가 본 모습은 마치 0.5배속으로 보인다는 거지. 또는 0.3배속으로 보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자연현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게 된다. 이 뜻이었던 거야. 이게 내가 찾아놓은 가장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간, 시계로 잰 거고 시계, 주기성을 갖는 거고 그래서 주기성을 갖지 않은 건 뭐가 있나? 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자연현상이라고 봐도 되고 그 자연현상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건 슬로우 모션이죠. 알겠지?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세포 분열 현상, 노화 현상 이런 것마저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난다면 얘가 보는 얘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보는 얘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보다 더 느리게 늙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알겠지? 자기는 늙었는데 얘 보면 아직 안 늙고 있는 거지. 이제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뛴다고 치자. 자,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간다고 치자. 뛰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얘가 보면 다다다다다다 뛰어가고 있는데 얘가 보면 얘는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슬로우 모션.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보면 이건데 얘가 보면 아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또 병신 같네요. 그죠? 바로 얘가 보는 정지한 세계의 모습은 정지한 세계의 모습보다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천천히 진행되는 일이 벌어진다. 반드시. 이게 시간 팽창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좀 길어졌지, 그제? 시간 팽창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또 질문이 나와, 이제.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그지?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요건 내는 거 알겠는데 요건 어떻게 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게. 지금부터.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보자. 이게 뭐냐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야. 알겠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인데 이거를 지구 위에서 보는 애가 있고 잠시만 봐. 이거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자. 다시 지구를 좀 크게 그리고 어린 왕자를 한 명 설정해서 이렇게 클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원근법으로 그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인공위성 하나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을 하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이제 신세 좋게 우주여행을 하는 B가 있다고 치자. 이 속도는 물론 빛속도에 가까워야 되고요. 이 속도는 물론 빛속도에 가까워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얘가 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얘가 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알겠지? 질문하는 방법 알겠지? 그러면 얘가 보면 어때? 이런 세계지, 그지? 그런데 얘가 보면 어때? 느리게, 알겠지? 느리게. 그래서 얘가 보는 세계의 진행 상황보다 얘가 보는 세계의 진행 상황이 느리게 일어나므로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얘기해. 한 바퀴 도는데. 얘가 더 오래 걸렸다고 얘기하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공위성이 한 번 회전하는 시간 위성이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값을 TA, TB 이렇게 가자고. A가 잰 값, B가 잰 값. 누가 더 오래 걸려? B가 잰 값이 더 오래 걸려. 알겠지? 상상되지? 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돼.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진 않지, 그지? 네. 사실 세 번째 게 정말 까다롭게 생겼죠. 딱 보면 까다롭게 생겼는데 요런 식의 문제. 그럼 요걸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자. 지금부터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어디 보자. 우리 이제 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자.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흐름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갖다 놨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시험 문제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리고 슈퍼맨 좀 그래요. 시험 문제에 슈퍼맨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주선을 타고 나르는 관찰자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여기에 있는 관찰자는 B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시계 하나가 있다고 치자. 여기 시계. 시계가 이 세 개에 하나 있는데 얘도 이걸 시계를 갖다가 똑같이 측정하기 위해서 이 팔목 시계가 아니 손목 시계죠. 네? 팔목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시계가 또 하나 있다 치고 얘도 똑같은 시계가 있어야 측정이 의미 있을 테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시계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시계, 요 시계, 요 시계를 똑같은 제조를 회사에서 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제조를 했는데 똑같이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요 시계가 한 바퀴 도는 동안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시계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요 시계 몇 바퀴 돌았을까? 일단 한 바퀴 돌았겠지. 왜? 얘가 볼 때 이 시계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안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가겠지 시간이. 그런데 얘가 보는 이 시계는 어때? 움직이는 시계지. 그치? 움직이는 시계. 따라서 움직이는 시계니까 움직이는 시계는 어떻게 간다고?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간다. 그랬거든.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보는 이 시계는 자기 시계보다 자기 시계는 어때요? 정지한 시계거든. 정지하고 있는 시계고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시계고 얘가 보는 이 시계는 운동하는 시계고 그래서 이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지 시계는 여러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이해가지? 근데 2배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2배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번 회전할 때 이 1초가 걸린다고 치면 얘도 1초가 걸리겠지. 근데 문제는 얘가 보면 여기에 시계가 한 바퀴를 돌 때 여기에 있는 시계는 2바퀴를 돌면 2초로 측정된다고. 알겠지? 여기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시계는 2바퀴를 돈다면 얘는 2초가 걸렸어 라고 얘기하게 돼. 얘가 보는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1초가 걸렸다면 얘가 보는 이 시계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2초가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B가 볼 때 더 오래 걸려. 똑같아. 알겠지? B가 볼 때 더 오래 걸려. B가 보는 게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거야.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거야. 알겠지? 납득되지? 네. 요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건데 여기다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를 하나만 더 넣는다면 그래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거기다가만 딱 집어넣으면 이제 완벽하게 모든 문제다 끼워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상대론의 점수가 될 수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는 바로 이 부분이 될 테니까 이거를 좀 잘 적어 놓으세요.
특히 여기를 다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두세 번만 제대로 잘 읽어 놓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통할 거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바로 풀려. 알겠지? 답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상대론을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궁금할 때 그 궁금한 사항을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결해 볼게요. 조금 쉬었다 갈게. 57쪽에 개념 2번을 얼뜻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물리학의 3요소. 물리학의 3요소. 길이, 질량, 시간.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길이가 더 작아지게 측정돼요. 이게 수축. 알겠지? 빠르게 움직이면서 보게 되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길이는 더 작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막 주르륵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길이가 처음에 이 정도 길이였는데 더 빠르게 움직이면 짧게, 길이가 더 빨라지면 더 짧게, 길이가 더 빨라지면 더 짧게. 알겠지? 어때? 짧아지는 거 보여? 이렇게? 짧아지고 있지, 그지? 선생님 돌리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쪽 축, 그러니까 이쪽 차원이죠, 차원. 이쪽 세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돌아갔다는 걸 전혀 예상할 수가 없을 거야. 맞지? 돌아갔다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짧아지는 걸로 그냥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쪽 세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일관성 있긴 했던 거지. 맞지? 지멋대로 간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돌아간 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곡. 알겠지? 왜곡. 뭔가 달라지게 보인다. 뭐 그 뜻이야. 달라지게 보인다. 왜곡. 사실 이게 맞아. 내가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 또 하나의 차원을 세워놓고 보면 이게 돌아가는 모양과 같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수축되는 걸 보였던 거죠. 블랙홀도 이제 그렇게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요.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이놈의 질량이 더 커지는 것처럼 측정된다는 거야. 빠르게 움직일수록 질량은 더 크게 측정되는 일이 벌어진다. 증가. 그래서 뭐 할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여기서 움직인다는 건 물론 등속도 운동할수록 등속도로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길이는 점점 작게, 질량은 점점 크게, 시간은 점점 느리게, 세월이 흘러가는 모습이 점점 슬로우 모션화 되게.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이제 질문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왜 그 느리게 가는 게 이게 팽창인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보자. 왜 팽창인데요? 바람. 이건 공간이 아니라 시간축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렸더니 1초가 지났고 여기까지 기다렸더니 2초가 지났고 여기까지 기다렸더니 3초, 4초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한참을 기다려서 여기까지 기다렸더니 이 시계가 겨우 1초가 가더라 이 얘기. 알겠지? 그랬더니 어때? 1초 간격이 팽창했어요. 이 얘기야. 알겠지? 1초 간격이 팽창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는 요 정도만 기다리면 1초가 지나지만 잘못 얘기했어. 정지하고 있는 세계는 요 정도만 지나면 1초가 지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의 세월은 이만큼 기다려야 1초가 지나가는 세월이 흐른다는 거야. 알겠지? 납득되죠? 그래서 팽창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팽창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길이가 수축되는 건 다 알겠지, 그제? 짧아진다, 뭐 그 뜻이니까. 요건 수축인데 시간은 팽창한다. 1초 간격이 팽창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 물체가 있을 때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여기에 시계가 꽂혀 있는데 이 시계가 째깍째깍 간다고 쳤을 때, 이때 A라는 사람이 봤을 때와 빠르게 나르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B가 봤을 때 A가 본 X값보다 B가 본 X값이 작으며 길이수축. 기억나지? 그 다음에 수직한 방향, 움직이는 데 대해서 수직한 방향 쪽으로는 길이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며 길이수축. 질량은 정지할 때 측정한 질량값보다 운동할 때 측정한 질량값이 더 크게 측정되며 질량 증가. 기억도 되면서 동시에 이해도 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시간 팽창. 이 시계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얘가 측정한 요 시계 값하고, 이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시계의 측정값하고,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시계의 측정값은 누가 클까? 여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요 사건이 한 바퀴를 벌어지는 동안 이 시계값보다 이 시계값이 더 많이 돌아요. 그죠? 여기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여기는 시계가 여러 바퀴 빨리 갈 테니까, 시간이 빨리 갈 테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보는 이 시계가 느리게 갈 거니까 천천히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여기 시계는 여러 바퀴를 돌았겠지? 따라서 A가 측정한 시간보다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면 뭐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축 작아졌다, 증가 커졌다, 팽창 커졌다. 알겠지? 이해가지? 그대로 말이 수식화돼가지고 딱딱딱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계를, 여기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오지, 시계를 여기다 갖다 놓고 따져보면 얘기는 또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 모호함을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알겠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일단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요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남냐면, 자, 교재를 55쪽으로 가봐. 교재 55쪽. 결국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고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궁금해요. 제대로 이제 알고 싶은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선 55쪽의 개념 1번에 가보면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가능했던 원리 두 개.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두 번째가 광속 불변 원리. 야, 미리 얘기하는데 너무 정신없고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모르겠어. 냅둬도 돼. 알겠지? 어차피 문제 푸는 건 적으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 신나게 풀고 답만 딱딱 나오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긴 한데 나는 물리학과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관심이 있어, 이제. 알겠지? 이쪽에 관심이 너무 높아져서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다. 나 이런 세계 공부하고 싶어. 인생 조지긴 하겠지만 물리학과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의대 가세요. 근데 가능하면. 알겠지? 물리학과는 별로 그렇게 비추해요. 자, 하여튼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리책에 써져 있는 단어 중에 제일 헷갈리게 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니까 상대성 원리겠지.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 사람들이 측정하는 값은 상대적이다. 이 뜻이야. 알겠지? 측정값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게 뭔데요? 조금 이따가 해보자. 조금 이따. 그런데 물리 법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뜻 봐도 하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란색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내 책에다가 괄호 열고 물리 법칙의 절대성 이렇게 써놨어. 물리 법칙의 절대성. 야, 물리가 사람들마다 야, 내가 보는 저 세계의 법칙은 이래. 아니야 임마. 내가 보니까 이 세계의 법칙은 이래. 이런 물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 마음대로야 그냥. 예술 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난 그냥 이런 그림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 그림이 맞아. 거긴 맞는 게 없어. 그냥 다 맞는 거지 그제. 예술은 그렇지 그죠? 모르겠어요. 그 예술 세계를 내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근데 물리는 정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봐도 그렇고 네가 봐도 그래야 돼. 그럼 객관성이 있어야 돼. 그 객관성인 게 뭐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게 뭐고 절대적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맨날 쓰면서도 잘 몰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상대성과 절대성을 구분해 볼게. 여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 이 남자가 딱 서 있는데 저기에 있는 두 여자가 A라는 여자가 딱 보더니 반해가지고 와 너무 잘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여자 B가 뭐 못생겼구만. 이게 상대적인 거야. 한 대상을 놓고 측정값이 다른 거지. 알겠지? 한 대상을 놓고 측정값이 다른 거. 알겠지?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놀랍게도 얘마저 다 달라요. 이제 알겠지? 이 측정값들이거든 이게? 이 측정값들이 보니까 A가 측정한 거 B가 측정한 게 다 달라요 그 얘기야. 알겠지? 측정값의 상대성. 이게 상대성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법칙이 뭡니까? 물리법칙이 뭐였죠? 바로 수학적 관계식이죠. 한결같이 성립하는 수학적 관계식 말이에요. 바로 물리법칙. 이 수학적 관계는 누가 보든 똑같다 그 얘기야. 누가 보든 똑같다. 알겠지? 누가 보든 똑같은 게 이게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거짓이에요. 물리법칙 수학적 관계 곧 수학만이 진짜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연세계는 결국 수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알겠지? 뭐 믿기 싫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로 갈 거고 이제 맞아 내가 봐도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걔는 물리학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인생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이게 상대성 원리였어요. 그러면 광속불변 원리는 뭐예요? 광속불변 원리. 빛속도는 변하지 않아.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야. 불변 원리라고 써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없어. 광속불변의 원리는 광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속불변 원리 잘못 이해하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선생님 공기 쪽에서 가던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꺾이는 거잖아요. 광속불변의 원리에 의하면 빛속도는 안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빙신. 알겠지? 헛공부한 거야. 헛공부. 왜냐하면 광속불변 원리는 빛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광속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책에다 뭐라고 썼어? 광속의 절대성 이렇게 써놨어요. 광속의 절대성. 밑줄 쫙 꺼놔요. 절대성이 뭐라고요? 누가 보든 똑같다. 알겠지? 누가 보든 똑같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손을 높게 들어 손전등을 준비한 다음에 이 손전등에서 빛이 나가게 했어. 이렇게 스피커로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빛이 나가게 했는데 얘가 보는 이 빛의 속도는 물론 30만 km/s일 거야. A가 보니 이 빛은 30만 km/s군. 빛의 속도가 이렇게 측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르게 나르는 뭐 한 0.80 뭐 이래 볼까? 빛속도의 한 80% 이렇게 나르는 우주선에서 B라는 사람이 이 빛을 보는 거야. 똑같이. 알겠지? 똑같은 빛을 보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성 뭐라고?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가 뭐야? B가 봤더니 빛이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달리고 있군. 이렇게 똑같이 본다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보는 빛속도와 움직이면서 보는 빛속도가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똑같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 속도 개념이 안 먹혀. 상대 속도의 개념이 안 먹히는 거야. 어디에서? 빛에서. 빛은
상대 속도 개념이 안 먹혀. 알겠지?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뭐지? 절대성을 갖는다? 누가 보든 똑같은 거? 그게 물리법칙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절대성을 갖는 게 물리법칙인데 아이고야 광속이 그냥 물리법칙이구나 그 얘기야. 알겠지? 광속이라는 자체가 물리법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민코프스키 공간이라 불러요. 그 민코프스키 공간은 여기에 시간, 여기에 공간을 갖다 놓습니다. 4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민코프스키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한 폴란드 사람인가 그럴 거야. 민코프스키 약간 좀 러시아 계열 말 같죠, 그죠? 스키. 근데 차이코프스키 뭐 이렇게 민코프스키 비슷하지 이름이 그제? 러시아 계열 이름이긴 한데 폴란드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스위스 쥐리 공과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의 은사였죠. 아인슈타인의 은사, 수학 교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잘 나가니까 나도 한번 연구해볼까 하다가 아인슈타인 뒷공문을 따라가는 개념을 찾아놓은 거죠. 알겠지? 아인슈타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 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그래프 하나 그려놨다고 당신께 알려지다니 참 쓰레기 같군요. 뭐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인슈타인 별로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 사람 이 발표하고 딱 1년 만에 죽어. 민코프스키. 왜 죽냐고? 맹장염에 걸려서. 알겠죠? 수술이 안 돼가지고. 옛날이야 옛날. 1차 대전 전. 알겠죠? 그때가. 그래서 결국 맹장염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 민코프스키 공간을 써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공간의 왜곡도 보이고 거기에 광속이라는 자체가 물리법칙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들 심화학습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부적절합니다. 이거 넘어가겠고. 결국 아인슈타인이 한 건 뭡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건 광속의 절대성 하나를 물리법칙에 집어넣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물리법칙에다가 어차피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측정값은 누구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 이거 상대 속도로도 다르게 보였어 사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물리법칙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누가 보든 똑같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든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광속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개념을 집어넣어서 물리법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쫙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건 정확하게 이 두 개로부터 저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지, 그지? 시험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물어보긴 해. 알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긴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딱 오면 갑자기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걸 찾아냈다는 건데 이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서 절로 갔다는 건데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이거는 원래부터 물리학자의 믿음이야. 알겠지? 이게 틀리면 우리 할 게 없어. 물리학을 할 필요가 없어. 보는 사람마다 법칙이 다 다른데 누가 누구 말을 기준으로 검증을 합니까? 검증 불가능하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물리학의 믿음이에요. 이건 물리학자면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인슈타인을 일깨워 준 거죠. 물리법칙에다 이걸 넣어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이건 누가 찾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그치? 이건 누가 찾았는데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찾은 게 아니라 개념 1번, 55쪽 개념 1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보충 2번 보이니? 보충 2번? 거기에 마이켈슨 몰리 실험장치 보이지? 그치? 이게 바로 이걸 찾는 원리였어요. 결국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전자기파가 온다면 빛이 오는 게 전자기파가 온다고 그 당시에 믿고 있었거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전자기파, 곧 파동이 온다면 분명히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 한다. 물결파가 퍼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음파가 퍼지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빛이 파동으로 퍼져 오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기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맥스웰이 아마 거기에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을 거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1900년 근처에 마이켈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해본 결과 에테르라는 매질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빛속도는 누가 보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는걸 하는 걸 찾아내요. 알겠지?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가 얹어서 생각해 본 결과 10년 동안 연구한 아인슈타인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틀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이제 기원도 대충 감이 잡혔죠, 그죠? 마이켈슨 몰리 실험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한 번 더 실험 장치 한 번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흐름만 한번 좀 보자. 결국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 원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주관식으로 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2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상대성 원리, 측정값은 상대적이나 물리법칙은 절대적인 법칙, 광속 불변 원리, 광속도 절대적인 법칙. 조금 더 풀었으면 측정값은 관측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물리법칙은 관측자와 무관하게 똑같으며 광속도 관측자와 무관하게 똑같다. 알겠지? 심지어 운동 상태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빛속도는 언제나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55쪽 지나갔고 57쪽 거의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금 신기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서 얘를 한번 의미 있게 끌고 가보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살짝 집어넣어 볼 거야. 계산을 집어넣어서 이 얘기 끝에 내가 공상가가 아니긴 하지만 내가 공상가는 아니지만 이 계산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올 거냐면 타임머신 얘기가 나올 거야. 알겠지? 타임머신. 오, 타임머신 가능하군요. 이걸 이제 깨우치게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시간이 우리가 되겠는데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아. 자, 이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은 뭘 쓸 거냐면 저게 상대성 원리 보이지? 측정값은 상대적이나 물리법칙만큼은 누가 보든 똑같습니다. 그럼 계산을 할 때도 그래야 될 거거든? 관찰자 A가 있고 관찰자 B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이 측정한 관측값, 예를 들면 등속도 운동의 물리법칙에 따른 관측값이니까 등속도 운동의 물리법칙, 수학적 관계식 뭐가 있지? 등속도 운동의 물리법칙? S는 VT. 이거 하나야. 그래서 S는 VT. 세 개의 물리량의 측정값. A가 볼 때, B가 볼 때 다 달라. 여기도 다 달라. 알겠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법칙 사이의 수학적 관계는 이래야 돼. 이게 수학적 관계야. 따라서 A가 측정한 S값과 B가 측정한 S값이 다르고 A가 측정한 V와 B가 측정한 V가 다를 수 있고 A와 B가 측정한 T값이 다를 수 있으다. 거기에 반드시 이 다른 값들 사이에는 이게 성립해야 돼. 이게 뭐냐고? 상대성 원리.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나름 만들어 놓은 게 개념 1번 표야. 잘 봐. 나중에 이제 보면 그 표가 보이기 시작해. 개념 1번에 그 표를 떡 갖다 놓는 바람에 다소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아. 처음에 딱 보면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이 똑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알만하죠, 그죠? 대충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뭘로 한번 실험을 얘기를 해볼까? 자, 이제 여기에 3차원이 있다 치자. 뭐 3차원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담벼락이라고 치자. 이게 담벼락이고요. 여기에 골목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골목길.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웃마을이 나타나요. 알겠지? 이웃마을. 그렇게 이제 3차원 공간이라고 치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여기에는 P라는 행성이 있고 여기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 담벼락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Q라는 행성이 있다고 치자. P라는 행성, Q라는 행성. 그래서 이 P라는 행성과 Q라는 행성 사이에 거리를 재보니까 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 4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치자. 빛의 속도로 가면 4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치자. 사광년. 속도 곱하기 시간 따라서 거리. 알겠지? 빛속도로 4년 가는 거리. 그런데
이걸 쳐다봤던 애가 누구냐면 A라는 애였어. A라는 애. 근데 잠시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아빠가 사준 엄청 빠른 우주선 장난감을 탄 영희가 나타나요. 그 영희의 이름을 B라고 합시다.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예를 들면 0.8c라고 하자. 이 우주선이 빛속도의 80%. 알겠지? 예, 좀 빠르긴 해요. 이랬다 가정을 하고 그래야 계산이 딱딱 이제 의미 있어지니까 좀 과하게 했어요. 0.8c. 이렇게 했을 때 A가 보는 것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보면 누가 움직이냐면 우주선이 움직입니다. A가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죠. 우주선이 움직이죠. 알겠죠? 그런데 B가 보면 누가 움직일 거냐면 이 우주선 안에 창이 있다고 치자. 우주선 장난감 안에 창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여기 골목길을 달려가다 가게 되면 여기 담벼락이 막 지나가는 게 보여요. 맞지? 깜짝이야. 예, 졸지 말고. 예? 담벼락이 막 지나가는데 담벼락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P도 지나가고 나중엔 Q도 지나가겠지. 그지? 그렇게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우주거든, 우주. 이 우주가 지나가는 걸로 보이죠. B가 보면 우주가 지나가는 걸로 보여요. 이때 A가 보면 우주선이 0.8c로 움직이고 있는데 A가 보면 우주선이 0.8c로 움직이고 있는데 B가 보면 우주가 얼마로 가는 걸로 보일까? 그러니까 B가 보면 A가 얼마의 속도로 가는 걸로 보일까? 얘가 볼 때 얘가 0.8c면 얘가 볼 때 얘도 0.8c지 뭐 당연히. 그제? 그래서 똑같이 0.8c. 물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만 우주선이 얘는 우주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지? B가 보면. 일단 여기는 해결했고. 그런데 A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간다면 사광년을 가는 거죠. 사광년을 가는 거죠. 오케이? 빛의 속도로 4년 거리를 가는 거죠. 그럼 몇 년이 걸려야 정상이냐고? A가 보면 몇 년이 걸리는 걸로 측정이 되냐면 8, 5, 40. 알겠지? 5년이 걸리는 걸로 측정되게 돼.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야. 그치? 여기 뭐 별 할 말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B가 보면 이제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익혀야 돼. 지금부터 개념 1번의 로렌츠 인자 공식 좀 봐봐. 공식. 선생님이 계산해 줄 테니까 뭐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봐봐. 로렌츠 인자가 공식이 있다고 써 있어. 이렇게. 예, 저 x가 뭔데요? 그 x가 뭐냐면 루트 1-c분의 v제곱. 이렇게.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 공식은 암기해놔. 그러면 이게 뭔데요? 팽창 비율. 이거 원래는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팽창 비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뭔데요? 수축 비율. 역수잖아, 역수. 그지? 팽창한 비율과 수축한 비율.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쓸모가 있는 게 사실 이거야. 수축비. 그러니까 B가 보면 PQ 사이 거리가 A가 본 것보다 짧게 측정돼. 왜? 움직이는 세계니까. 알겠지? 아까 움직이는 세계는 길이가 어떤다고? 더 짧게 측정된다 그랬지. 그럼 정확하게 몇 배로 측정되는지 알고 싶으면 0.8c로 가는 이 속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알겠지? 나 대입을 해주면 0.8c의 c는 날아가고 0.8의 제곱은 0.64다. 0.64를 1에서 빼주면 0.36이야. 0.36은 뭐의 제곱이냐면 0.6의 제곱이죠. 따라서 V가 0.8c일 때, V가 0.8c일 때 그 수축되는 비율은 0.6배로 수축이 됩니다. 알겠죠? 0.6배. 계산에 의하면. 만약에 여기 조금만 더 봐봐. 만약에 이 속도가 0.6c잖아? 0.6c. 그러면 수축 비율은 몇 배가 되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나 0.6c 대입하면 c는 지워지고 0.6의 제곱은 0.36이지? 0.36을 1에서 빼면 0.64지? 0.64는 뭐의 제곱이지? 0.8의 제곱이지. 0.8이 나와. 이거 봐. 대칭구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이 숫자 나와. 알겠지? 계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암기해두면 유리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요거니까 0.8c로 갈 때는 길이가 0.6배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지할 때 측정한 값이 이건데 B가 보면 0.6배로 수축된 걸로 우주가 보일 거거든요. 여기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될 거냐면 6, 4, 24, 2.4광년으로 수축된 걸로 보여요. 빛의 속도로 갈 때 2.4년 걸리는 거리가 돼버리죠. 그렇게 본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오냐면 8, 3, 24. 알겠지? 3년이 걸립니다. 이 뭔 소리야? 다르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다르게 걸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얘가 볼 때 자기는 5년이 갔으나 얘가 볼 때 이 세계는 움직이는 세계 때문에 5년 가는 동안 3년밖에 안 가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 다시 얘가 보면 자기는 5살을 먹었으나 얘가 보는 이 세계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3살밖에 안 먹게 된다 그 뜻이야. 알겠지? 이제 이해되지? 이게 그 뜻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산 문제를 요구할 때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 계산법이 딱 이거야. 알겠지? 물리법칙의 절대성을 쓴 것뿐이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선생님 타임머신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타임머신 얘기를 할게. 타임머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부터 이제 황당한 얘기가 좀 시작되긴 할 거야. 왜냐면 자, 이 속도가 0.8c인데 이걸 0.9c로 바꿔봅시다. 0.99c, 0.999c, 0.999999999c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빛속도로 4년이 걸리는 거리를 거의 0.9땡C로 간다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거의 빛속도에 가까운 상태로 간다면 빛의 속도로 간 거니까 4년이 딱 걸릴 겁니다. 4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0.9땡C로 가게 되면 여기가 0.9땡이 된다? 그럼 0.9땡의 제곱이 거의 1에 가까워. 1. 알겠지? 거의 1에 가까워. 1에 가깝다는 얘기는 거의 루트 안이 0에 가까워. 이게 0에 가까워. 알겠지? 수축이 더럽게 많이 돼. 알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빛의 속도로 3분 걸리는 거리가 될 수도 있어. 아니, 4분이라고 하자. 4분. 4분 걸리는 거리가 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거의 빛속도로 갔으니 얘 4분 걸려. 알겠지?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4년이 지났는데 B가 보면 4분이 지난 거야. 4분을 투자해서 몇 년 앞으로 갔지? 4년 앞으로 간 거야. 알겠지? 4분 투자해서 몇 년 앞으로 갔다고? 4년 앞으로 갔어. 이게 뭐야?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죠. 알겠지? 투자는 해야 돼. 선생님 이거 1초로 줄이면 정말 좋겠군요. 그렇죠. 그지? 이걸 1초로 줄여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려면 점점 빛속도에 가까워져야 돼. 점점 더 빛속도에.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걸 딱 듣고 똑똑한 친구라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다 맞는 듯한데요? 이게 문제군요. 어떻게 빛속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비행기를 만들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무슨 질문과 똑같냐면 빛속도에 가까워지면 그럴 수 있어서 타임머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빛속도에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정이 너무 웃기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법. 단계 3.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3. 문 닫는다. 알겠지? 그러면 냉장고에 코끼리 들어가요. 이 개논리죠. 그죠?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방법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지. 그지? 어떻게 빛속도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빛속도에 어떻게 가까워질 거냐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자꾸 냉장고 코끼리에 집어넣기하고 똑같아요. 얘기 자체가. 그래서 와 이건 불가능하겠네. 타임머신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어. 현실적으로 그렇긴 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CPU, 펜티엄 CPU 뭐 이런 데 상대론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타임머신이 가능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실제로 타임머신을 누가 만든 적은 없는 듯 해 보이는데
과학사를 뒤집어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1800년대 중반부 조금 지나서 전자기파 이론을 맥스웰이 발견한단 말이야. 전자기파 이론을 발견하고 나서 무려 몇십 년 만에 무전기가 탄생해요.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전기. 이 무전기가 있다와 없다는 전혀 달라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무전기 있는 팀과 무전기 없는 팀 누가 이기겠니? 딱 보면 알겠지, 그지? 이건 뭐 백발백중입니다. 무전기 있다와 없다로 나눌 수 있죠. 그야말로. 항상 전쟁이 그랬던 거야. 과학무기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훨씬 더 유리했던 건 사실이에요. 세종대왕도 그걸 해보려고 막 열심히 만들었으나 쉽지 않았어요. 그죠?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2차 대전 때인데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 근데 일본 천황이 보고 그게 원자폭탄인 줄 몰라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일본의 과학자가 병신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벌써 1920년대, 원자폭탄은 1945년 떨어졌다고. 그런데 1920년대에 벌써 이미 원자핵을 따지는 유카와라는 물리학자가 있었고 걔가 노벨상도 받았다고,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일본은 노벨상을 막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그 뛰어난 물리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원자폭탄 가능하겠니? 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처럼. 알겠지? 불가능합니다. 이랬다고.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그거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떨어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돼. 아, 진짜 원자폭탄이 많네요. 아, 세상에. 누군가는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맞았다 이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타임머신 만들었다고 바로 공개하겠습니까? 누가? 그거면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안 그래? 이해가지? 예를 들면 스텔스기 같은 거 원래 나치가 만들어 놓은 거죠. 독일군이 만들어 놨었어요. 이 스텔스기. 1945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설계도가 있었어요. 설계도. 실제로 만들지 못하고요. 설계도가 있었던 걸 미군이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전시물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취득한 물건들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스텔스기의 설계도. 그걸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미국은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게 언제 쓰이냐면 1970년대 중동전에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쓰이게 되죠. 그때까지 아무도 있는 줄 몰랐어요. 스텔스기. 또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원자폭탄 같은 거는 원래 1932년에 리제 마이트너라는 여자가 실험실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발견된 거에 의하면 원자폭탄이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그걸 실현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시점에서부터 딱 13년 걸렸군요. 완성까지. 금방 만들게 되죠. 불가능해 보이는 걸 누군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유럽, 스위스 근처에는 지금 현재 공간이동을 실험 중이에요. 알겠지? 놀랍죠? 공간이동을 실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대신 주의할 점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광자 수준에서 공간이동이 확실히 측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생물 수준으로 옮길 수 있는 데이터도 지금 상당히 모였답니다. 확신을 한대요, 자기네는. 물론 가짜일 수도 있어. 왜? 주식을 띄워 올리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어. 알겠지? 예를 들면 제약업체에서 노벨상을 탄 생물학자를 끼고 이 사람하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되면 불로장생약을 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떼부자가 될 거야. 알겠지? 그 회사는 이제 떼부자가 될 거야. 이제 이걸 발표하는 순간 그리고 만들어서 파는 순간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 전과 후로는. 그거하고 같은 거지. 그치? 쉽게 발표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죠? 이제 이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발표를 하겠지. 이 세상에는 그런 엄청난 발견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럴 사람들이고요. 미래 지향적 인물들이잖아요. 바로. 왜 국가가 무상교육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을 키우는데요? 대가가 나오니까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우린 곧 찌그러들 거니까. 그지?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 세계가 화합해서 평화롭게 살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 있어? 없어? 아직은 아니지. 그지? 아직은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돼. 나중에 언젠가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1차 대전 이후에 우린 깨닫게 됐어.
그 전에 전쟁만 해도 전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영토를 획득할 수 있었어.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건 뭐냐? 망상과 피해. 그리고 영토 하나 얻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고의 피해. 그것만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지금은 전쟁을 그래서 피해. 다 피해. 막강한 나라끼리는 절대 안 싸우고요. 누가 싸우냐면 약한 나라 싸우게 해. 조장질을 하죠. 그럼 뭐가 생기니까? 선진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알겠지? 이제 이해되죠? 대표적인 전쟁이 뭐겠어요? 베트남 전쟁?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므로. 하여튼 뭐 그런 전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중동전도 비슷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많은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교재 55쪽. 이렇게 봤을 때 개념 1번 납득 가능한가 한번 다시 한번 봐봐. 되겠지, 그제? 57쪽 개념 2번 봐봐요. 길이 수축, 질량 증가, 시간 팽창, 껌. 이렇게 되지, 그제? 그렇다고 지금 껌 씹고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개념 2번 맨 밑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하나 있어, 이거. 요게 좀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나갈 건데요. 우리 이제 종합 문제 다룰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종합 문제 다루는 과정에서 거기에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딱 멋지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풀면서 정돈해 줄게요. 같이 갈게요, 거기서. 괜히 피곤한 거 미리 하느라고 힘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면서 정돈해 봅시다. 56쪽에 문제 101번. 56쪽 문제 101번. 지금부터 이 푸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 테스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정돈해 놓으세요. 문제 101번 가봅시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할 때 바탕이 되었던 가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니은에 들어갈 말이 뭐냐고? 세련되게 관성좌표계야. 관성좌표계. 모든 관성좌표계가 뭔데요? 모든 관찰자. 모든 관찰자. 알겠지? 관성좌표계라는 말은 관찰자란 뜻이야. 이거야, 이거. A라는 관찰자, B라는 관찰자. A라는 관찰자, B라는 관찰자가 다 해당되는 관성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말만 어려워서 그래.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물리법칙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주관식이야. 잘 써놔요. 그다음 디귿.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관측자와 무관하게 빛 속도는 똑같다. 그 얘기야. 리얼 빛. 리얼 빛. 그럼 디귿이 뭐야? 광속 불변 원리. 광속 불변 원리. 빛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빛 속도는 누가 보든 똑같다. 알겠지? 광속 불변 원리. 단어가 정말 그지같이 써 있죠. 자, 이때 그럼 선생님 아까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빛 속도는 안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그럼 어디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뭐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유리 속으로 들어간 빛은 고려 안 하고 어디서 이런 얘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진공에서. 진공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기껏해야 고작해서 진공만 따지는 후진 법칙이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생각이 후진 거야. 잘못한 거야. 왜냐면 진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공이란 이건 내 해석인데 진공이란 가장 순수한 상태의 공간이야. 아무것도 없는 공간 말이야. 빅뱅과 함께 태어난 공간 말이에요. 그게 진공이죠. 빅뱅하기 전에는 없었던 곳이에요. 그냥. 그럼 빅뱅 전에는 바깥에 뭐가 있었나요? 모르죠, 그거야. 알겠지? 우리 정말 몰라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태어난 거예요. 빅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태어난 시간과 공간이 주물떡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20세기 와서. 인류가 말이죠. 저게 지멋대로 저렇게 막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정도의 기묘한 세상이었던 거지. 어디가? 우리 사는 세계가. 이 순수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고?
광속불변 원리. 순수한 공간은 광속불변 원리가 성립하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순수한 공간이. 도대체 순수한 공간이 왜 광속불변 원리가 성립했냐고? 거꾸로 얘기해보면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팽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빛의 속도만 똑같이 보였던 거야. 알겠지? 물체의 속도는 다 이렇게 지멋대로 변할 수 있지만 빛의 속도만큼만 유일하게 똑같이 측정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왜? 그건 아직도 몰라요. 여기 이상의 이유는 잘 몰라요. 아직은. 이제 누군가가 난 저걸 찾아낼 테야. 그러면서 지금부터 인생을 한번 저거 찾는 데 걸어볼 테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어보는데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테야. 앤드류 와일즈.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국에였는데 9살 때 시립도서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얇은 책이었는데 처음부터 읽는데 끝까지 문제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더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문제. 그래서 그 문제 하나를 딱 읽고 나는 이 문제를 풀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대요. 앤드류 와일즈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연락에 문제를 풀라고 했지만 안 풀려서 결국 캠브리지를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져. 그래놓고 어디선가 살았는지는 안 알려져 있지만 거기서 결국 문제 풀어가지고 캠브리지로 돌아와요. 그 결국은 풀어내죠. 앤드류 와일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결국 풀어내요. 그래서 필즈상을 받았죠. 필즈상 알지, 그제? 그때가 1990년대였나 그랬어. 얼마 안 돼. 알겠지? 앤드류 와일즈가 이 문제, 수학 문제, 난제를 풀었던 게 1990년대 초인가 80년대 말인가 하여튼 그때쯤이야. 알겠지? 그건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 텐데 나 딱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하여튼 그때쯤에 그런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제부터 왜 빛 속도가 누가 보든 똑같은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한다면 역사의 길이 넘는 인물이 되겠지. 그렇다고 물리학과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자, 문제를 계속 가봅시다. 문제 102번. 문제 102번. 20km/s의 일정한 속도로 다가오는 우주선 A를 향해 정지한 다른 우주선 B에서 속도가 30만 km/s의 빛을 쐈다. 우주선 A에서 관측한 이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 똑같이 30만 km/s. 답은 30만 km/s죠. 문제 103번. 특수상대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또는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기억 틀렸죠.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니은. 동시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른 값으로 보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동시의 상대성입니다. 동시의 상대성. 그게 개념 2번 괄호 4번인데 우리가 아직 안 했다. 어쨌든 103번 니은은 맞는 얘기야. 알겠지? 니은은 맞는 얘기야. 기억은 틀렸지만. 비것. 상대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좌표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물리법칙의 절대성, 상대성 원리죠. 디귿 맞았죠. 리얼.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다. 맞죠? 광속불변 원리. 리얼 맞았죠? 답 5번. 넘어가 보자. 104번. 104번으로 건너뛰세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1번.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측자에게도 항상 동시라고 볼 수 있대, 없대? 없지.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동시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동시에 보인다는 건 틀렸으니 X. 괄호 2번. 정지한 A가 빠르게 움직이는 B를 보고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시계를 보게 된다면 그 시계는 각각이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게 된다. 맞지, 그제? 누가 어떤 시계를 보든 움직이는 시계가 정지한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인다. 정답. 동그라미. 3번. 정지한 관측자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화살을 본다면 원래의 길이보다는 더 짧게 보인다. 정지할 때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알겠지? 정지할 때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인데 그 정지할 때 측정한 길이보다 더 짧아 보인다. 길이 수축. 그 얘기지. 동그라미. 105번. 특수상대론의 가설 2개. 상대성 원리, 광속불변 원리. 답은 5번이죠.
106번. 자, 이제 제대로 된 문제가 더 나왔는데요. 영희가 시계를 들고 0.9시에 우주선을 타고 나르고 있고요. 철수는 시계를 옆에다 놓고 L0의 막대자를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눕혀놨어요. 이때 막대자는 정지할 때 측정한 값이 L0래. 그게 바로 고유 길이가 L0. 그다음 밑줄 쫙 꺼놔요. 고유 길이가 L0. 자, 그럼 기억에 영희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영희가 봤을 때 그 막대자는 뭐 하는 걸로 보여?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지. 따라서 L0보다 어때야 돼? 짧아야지. 기억 틀렸죠. 니은 철수가 측정한 영희의 시간이 철수 거보다 철수가 측정하면 자기 시계보다 영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죠. 니은 맞았죠. 디귿 영희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철수가 재든 영희가 재든 똑같습니다. 그죠? 디귿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107번. 107번. 오늘 우리가 이제 진도를 107번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108, 109, 110은 동시에 상대성 문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이걸 다음 주에 끌고 가려고 실험도 해야 돼. 여기다 칠판에다가 내가 실험을 할 거야. 뭐 별건 아닌데 종이를 막 움직이면서 우주선 대신할 거야. 그래서 막 측정도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보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107번까지만 딱 가고 오늘은 종료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영희에 대해 우주선 AB가 각각 광속에 가까운 VA, VB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걸 나타냈는데 두 우주선의 고유 길이, 다시 가면 정지할 때 측정한 길이 값은 L0로 똑같답니다. L0로 똑같대. 하필이면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빠르대. 알겠지? 그거 써있지? 이랬을 때 영희가 보면 고유 길이를 L0, 우주선 A의 길이를 LA, 우주선 B의 길이를 LB라고 하면 어느 게 제일 길까요?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당연히 길이가 수축이 될 테니까 LA, LB보다는 L0가 더 클 거야. 맞지? L0가 제일 클 거고 제일 빨리 나르는 애의 경우가 길이가 제일 짧겠지. 답은 2번. 다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몇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푼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7개만 시험 쳐요. 알겠지? 그걸 복습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별건 없어. 7개. 문제를 조금 더 강렬하게 주고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어차피 이제 고2, 그러니까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막 헉헉댈 정도의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곧.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할 거니까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좀 가볍게 일단 가보자고요. 고생들 많았습니다.